안녕하세요. 마곡길냥입니다. 오늘은 평택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이 유망하다고들 하죠. 인터넷 잠깐만 클릭해 보면 평택 지역 개발 호재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유튜브에도 그런 내용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호재의 나열이지 분석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평택이 유망한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분석 포인트죠. 첫째, 미군 기지는 왜 평택에 자리 잡게 됐나? 두 번째, 미래 한국의 핵심은 환황의 경제권, 경기만 경제권이라고도 하죠. 여기가 될 것이다. 평택이 화성 등과 함께, 그다음에 시흥, 안산 등과 함께 경기만 일대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미래 한국 발전축이 변화될 것이다. 쉽게 말해 경부축은 쇠퇴하고 서해안 축, 서부축 이쪽이 융기할 것이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평택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군 기지가 왜 평택에 자리 잡게 됐나? 이건 아주 중요해요. 주한미군이 원래 동두천 의정부 쪽에 주둔을 했어요. 근데 2010년 이후에 평택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군 사령부가 있던 용산 미군 기지를 반환하기로 했죠. 그 평택을 유망하다고 하는 그 많은 그 유튜버라든지 인터넷 글을 보면 미군 기지가 왜 평택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제대로 분석한 글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세계 최강 미국이 굳이 평택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평택이 사실은 부동산 관점에서 봤을 때 입지가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오늘 동영상에서는 지정학적 분석, 국제정치학적 분석 내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정학적, 국제정치학으로 봤을 때 평택이 왜 주한미군에 의해서 미군기지 자리로 선택되게 되었나? 이걸 이해해야 부동산 관점에서 평택의 유망함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현재 한국의 산업단지는 부울경 지역, 그러니까 경남 남해안 지역이죠. 전남의 동쪽 지역, 여수, 광양 이쪽에 집중적으로 형성돼 있어요. 근데 저는 미래에 한국의 핵심 산업단지는 경기만 일대가 될 거라고 봐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바로 연결되는 건데 이제까지 한국의 발전축은 경부축이었어요. 경부축. 그래서 요즘에 수도권 경부축에 있는 화성 동탄이라든지 광교라든지 판교가 옛날부터 유명했고 요 지역이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뜨는 지역이죠. 근데 저는 미래에는 이런 경부축이 쇠퇴하면서 오히려 서부축, 서해안축이 뜰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평택이나 화성의 동북권역, 평택의 고덕 국제신도시, 화성의 동탄, 이게 다 동북권역에 있거든요. 경부축 라인에 있다고. 요게 주목받고 있지만 미래에는 평택과 화성의 서해안축, 서부권역, 여기가 더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평택 미군기지는 해외 미군기지 가운데 단일 기지로는 최대입니다. 미군 전체 병력이 156만 명이고 해외 주둔 미군은 한 16만에서 18만 명이에요. 2020년 기준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은 일본이 한 5만 5천 명, 독일이 한 3만 5천 명, 그리고 한국이 2만 6천 명, 혹은 2만 8천 명 정도 돼요. 근데 평택기지는 450만 평, 제가 지도상에서 제가 봤을 때는 250만 평인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450만 평으로 나와요. 아무튼 엄청나게 커요. 그 다음에 병력이 2만 3천 명 정도 주둔 중이고 거기에 군무원들, 가족들 합치면 한 4만에서 5만 명 정도 거주를 합니다. 주한미군이 왜 평택에 오게 됐냐면 평택은 육해공 교통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고대부터 군사 요충지는 원래 입지가 굉장히 다 좋은 곳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독일의 주요 도시가 고대 로마 제국 시기에 로마군 주둔지였어요. 자, 평택은 평택항이 있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5손가락 아래 정도 들어가는데 이대로 이제 개발하면 3손가락 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항, 인천항 다음에 평택항이 되는 거라고요. 평택, 당진항. 경부선 철도가 있죠? 그 다음에 서해선도 이제 지나게 되죠. 그 다음에 경부 및 서해안 고속도로 등도 있고 또 오산에 미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산 미 공군기지라고 하는데 행정구역상은 평택시 송탄 신장동 서탄면 일대입니다. 왜 미군이 평택에 왔냐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미군이 중국을 공격하게 될 경우에 대규모 병력 전개에 아주 유리합니다.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한미군이 그동안 뭐 의정부, 동두천, 용산, 그 다음에 뭐 지방에도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군산에도 있었다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주한미군 기지를 통폐합해서 평택으로 옮긴 겁니다.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 병력 숫자가 한국전쟁 때는 30만 5천 명 최대치였다가 대충 한 8만 명, 6만 명 수준 유지하다가 1971년에 4만 3천 명으로 확 줄어버려요. 이때가 주한미 7사단이 철수합니다. 지금 주한미 2사단이 있죠? 그때는 2사단하고 7사단이 같이 있었다고. 근데 1971년에 왜 주한미 7사단이 미국이 박정희 정부하고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철수를 해버렸어요.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 방문해서 모택동하고 회담을 했잖아요. 수교 협상을 했잖아요. 그 여파로 그냥 철수를 해버렸다고요. 베트남에서 철수할 무렵이고. 그래서 뭐 대충 4만 명에서 3만 명 후반대 계속 유지하다가 2003년 이후에 또 확 줄어버려요. 28,500명 수준으로. 왜? 전 세계적으로 미군 구조를 완전히 개편해요. 그러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목표로 해서 미군 구조를 개편하면서 또 주한미군 숫자가 확 줄어버립니다. 자, 미군은 냉전시대 1945년에서 1990년대 초반 사회주권 붕괴할 때까지는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는 게 최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전장에서 동시 승리하거나 혹은 두 개의 전장에서 동시 전쟁이 발발할 때 한 곳에서는 버티면서 다른 한 곳에서는 승리한다. 이게 미군의 목표였어요. 근데 소련은 영토가 아시아, 유럽에 걸쳐 있잖아요. 세계 최대 가장 큰 나라. 그리고 동북아는 중국, 베트남, 몽골, 북한 등의 사회주의 국가가 우글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냉전 시기에 전 세계적 차원에서 주요 전장은 한 4개 정도가 있었어요. 유럽 있죠? 유럽. 그 다음에 동북아,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 베링해협. 베링해협을 사이에 두고 소련 영토가 있고 건너면 미국 알래스카죠. 따라서 미군은 서유럽, 그 다음에 동북아, 한국하고 일본이죠. 중동에 대규모로 주둔을 했습니다. 근데 1990년대 초반에 사회주권이 붕괴하죠.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요 무렵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해요. 2000년 이후에. 그러면서 미국은 군사 전략을 수정합니다. 일단 테러에 대응해야 되고 중국 봉쇄 전략을 추구해요. 왜냐하면 중국 GDP가 2030년 혹은 35년쯤이면 미국을 능가할 걸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의 GDP가 14조 달러, 한 15조 달러 돼요. 미국은 21조, 22조 달러 정도 돼요. 중국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훨씬 높잖아요. 요 상태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030년쯤, 아무리 늦어도 2035년쯤이면 중국 GDP가 미국을 앞서게 된다고요. 물론 1인당 GDP야 미국이 여전히 앞서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 경제 덩치가 더 커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해외 주둔 미군이 냉전 시대에는 붙박이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거대한 전장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거기에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붙박이 군대였다고. 그 지역에 미군 기지 딱 설정해놓고 거기에 딱 틀어박혀가지고 지키고 있었다고. 근데 안보 환경이 바뀌니까 이제 전 세계 어디든 군사적 필요성이 있으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합니다. 테러는 곳곳에서 발생하잖아요. 그 다음에 테러 단체가 규모가 커지면서 곳곳에서 국지전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위험 국가는 한 곳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막으면 돼. 근데 테러 단체는 신출 기몰하잖아요. 여기에서 테러 벌이고 저기서 테러 벌이고 여기에서 국지전 벌이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든 신속하게 출동할 필요성이 있게 된 거예요. 미군 입장에서 보면. 이걸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니까. 주한미군도 과거에는 북한의 침략 격퇴가 주목적이었습니다. 근데 2000년 이후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용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만 해협에서 분쟁이 발생 시 출동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주한미군은 동두천에 붙박이로 있었어요. 동두천하고 의정부에. 거기가 북한군이 남침할 경우에 기갑부대 주요 기동로거든. 그러니까 거기 있었다고. 근데 동두천 의정부에 붙박이로 있으면 대만 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출동하기 힘들잖아요.
전쟁 초기에 대처가 중요한데 신속하게 출동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육해공 교통이 편리한 평택에 온 거예요. 평택에 출동하면 평택은 또 중국 옆구리잖아요. 동쪽이잖아요, 동쪽. 평택에서 중국 그저 본토까지 40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대만 하이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중동에 주한미군 출동할 일이 있다. 평택은 교통이 편리하니까 빨리 출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택으로 온 거예요, 주한미군이.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항공모함을 열심히 건조하고 1대1로 이른바 신실크로드 사업을 벌이고 러시아와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겁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대국이죠. 미국이 10만 톤급 항공모함 11척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은 현재까지 3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꾸 뽑아내는 이유가 중동에서 인도양 거쳐서 몰루카 해협 거쳐 남중국해 거쳐서 대만 부근으로 지나는 원유 수송로 보호가 중요한 목적입니다. 신실크로드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핵심은 이거예요. 중동과 카스피해 연안의 원유, 가스를 해양이 아닌 내륙 송유관을 통해 공급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중요 파트너가 이란, 중앙아시아 국가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탄자 붙는 나라들이 있죠. 과거에 소련에 속해 있었지만 소련 붕괴 뒤에 독립한 나라들, 그다음에 파키스탄, 미얀마 등입니다. 1대1로에 대해서 이 서양 언론들이나 특히 국내 언론들은 뭐 중국의 일종의 뭐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거대 국가들, 강대국은 다 뭐 제국주의적 속성이 다 있죠. 뭐 그게 없기야 하겠냐마는 본질은 미국이 중국을 자꾸 봉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하려면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가 핵심인데 이거 저 해양을 통해서만 수송해서는 잘못하면 미국한테 봉쇄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륙을 통해서 공급받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커요.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중국이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어요. 1960년대 중국과 소련이 직접 전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국경 문제 놓고 그 만주 쪽에서 전쟁이 벌어졌다고. 그때는 이제 대대급 전쟁이었지만 수백 명씩 죽어나갔다고요, 그때. 이게 국경 문제 때문에 발생했던 건데 15년 전, 20년 전에 장점 이 시대일 거예요, 아마. 그때 러시아하고 국경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근데 그때 중국이 러시아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양보를 해줬어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러시아는 에너지 대국이잖아요. 또 하나는 남쪽에서 미국이 중국을 자꾸 봉쇄해 오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국 북쪽에 있는 러시아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이거 안 되잖아요, 이게. 양쪽에서 끼니까. 그 때문에 러시아하고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은 사이가 좋죠. 같이 합동 군사훈련도 벌이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보면 소련 시절에는 미국과 맞짱 뜨던 강대국이었는데 소련 붕괴 뒤에 러시아가 힘이 확 빠졌잖아요. 그랬을 때 여전히 세계 유일의 강대국인 미국하고 그나마 대항해보려면 중국하고 협력하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 좋은 거죠. 에너지도 팔아먹을 수 있고 이게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인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은 평택으로 온 거죠. 의정부, 동두천, 용산 등 전국 각지의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통폐합했습니다. 아마 2017년부터 옮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기지 건설은 아마 2010년도부터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소파 협정에 따르면 그러니까 소파라고 하는 게 주한미군 주둔군 지휘 협정일 거야. 그렇죠? 소파 협정에 따르면 한국의 요구로 미군 기지를 이전할 경우에 비용은 한국이 부담합니다. 근데 미국 요구로 이전할 경우에는 미국 부담이 원칙이에요. 근데 방위비 분담금을 평택으로 미군 기지 이전하는데 전용하는 걸 한국이 오케이를 해준 거예요. 공식적으로 평택 미군 기지 이전 비용이 한 100억 달러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20억 달러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에는 150억 달러, 심지어는 170억 달러 이 정도 얘기가 나와요. 방위비 분담금이 현재 연간 한 1조 원 정도 돼요. 2021년부터는 1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났지. 방위비 분담금은 미군 기지 이전 비용에 쓰면 안 돼요, 원래.
근데 이걸 한국 정부가 오케이 해줬다고. 노무현 정부가 오케이 해줬다고요.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게 우리가 왜 줘요? 미국한테? 1990년대 노태우 정부 때부터 준 건데. 주한미군이 북한군 침략을 격퇴하기 있으니까 주한미군이 엄청나게 돈을 한국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앞에 설명했죠? 주한미군은 이제 북한 격퇴가 주목적이 아니라니까? 중국을 견제하고 유사시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 미군의 성격, 주한미군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데 근데도 그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 쓰도록 한국 정부가 오케이 해줬다고요.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이 지금 없어졌어요. 동두천은 북한군 남침대 기갑부대 기동로예요. 6.25 때도 북한군 탱크 부대가 동두천 지나서 미아리곡에 넘어왔다고. 그래서 주한미 2사단이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군이 동두천에 있으면 북한군 남침대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평택으로 가버리면 인계철선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 군 원로동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들 노무현 정권이 반미 정책을 쓰기 때문에 미군이 뒤로 빠졌다라고 했는데 이거 웃기는 소리죠. 앞에 설명했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미군의 구조 개편, 전략적 유연성 때문에 평택으로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평택기지의 이제 문제는 이게 중국 견제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대만 분쟁 시에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 벌어지는데 한국은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 평택에서 미군이 출동해가지고 중대만 분쟁에 개입을 하면 중국이 그 평택을 가만 놔두겠어요? 이 문제가 있어요.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의 해외 출동은 한국 정부와 협의하도록 협정을 맺었다라고 강조했지만 미군이 정작 출동할 때 한국 정부하고 제대로 협의할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이거 평택 미군 기지 이전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가 잘못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부동산 입지로서 평택을 논하는 자리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 평택 입지가 얼마나 좋으면 미군이 선택했겠냐? 이거죠. 미래의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는 주한미군 철수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 평택 미군 기지는 재활용 되겠죠. 평택 분석의 두 번째 포인트. 경기만 일대를 주목하라. 경기비전 2040, 2015년 12월 남경필 도지사 때 나온 겁니다. 핵심 강조 지역이 경기만 일대예요. 환황해 경제권, 황해 경제 자유구역을 얘기합니다. 경기만 서해안 산업벨트 조성 전략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경기비전 2040 80쪽에 보면 한중 경제 통합, 한중 간 산업 분업 고도화 및 동북아 경제권 부상 요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에 중국에 대한 국민 감정은 그다지 좋지는 않죠. 그러나 그건 감정이고 현실은 한중 간의 경제가 통합되는 경향도 사실은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2020년 관세청 자료인데 90년대 중반 혹은 말까지만 해도 미국, 일본, 독일이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이었습니다. 한국의 나라별 교역 규모를 1등에서 10등까지 이게 나열한 건데 지금 보면 중국, 베트남, 홍콩, 대만, 인도, 싱가포르 다 아시아 국가죠? 훨씬 크다고. 한중 교육 규모가 2020년에 2,415억 달러예요. 근데 한미 교육 규모가 1,316억 달러. 한일 교육 규모 710억 달러. 한국이 미국, 일본하고 교육하는 그 규모가 한 2천억 달러 되는데 한중 교육 규모만 2,415억 달러예요. 훨씬 크죠? 지금 현재 이 한중일 무역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은 일본에서 소재 부품을 수입해 중간재로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수출해요. 중국은 한국에서 중간재 수입해서 이걸 완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수출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중국에 해마다 작년 2020년만 해도 230억 달러, 236억 달러라는 엄청난 무역 흑자를 기록한 거죠. 대신 미국은 중국한테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고 있죠. 평택 관련 핵심 포인트 세 번째, 한국 발전 주기
변화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경부 축에서 서부 축으로, 서해안 축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이 이유는 산업지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산업구조가 1960년대, 70년대 혹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경공업 제품 위주로 수출을 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혹은 2000년까지는 중화공업 제품 위주 수출을 했습니다. 중후장대형, 무겁고 두껍고 길고 큰 거, 이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곳이 부울경 산업단지예요. 경남 남해안 지역하고 전남 동쪽 해안 지역이죠. 뭐 여수라든지 광양이라든지 거기. 근데 2000년 말 혹은 2010년 이후에는 경소 단박형 제품이 주력 수출 품목이 됐습니다. 가볍고 작고 짧고 얇은 거, 물론 여전히 석유화학이나 선박, 철강 등이 한국의 중요 수출 품목이긴 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자동차와 함께 이 부품 수출도 굉장히 늘었어요. 이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곳이 수도권 산업단지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한국의 주력 산업이 뭐냐.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잖아요. 차세대 반도체, 연료전지 및 배터리,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및 인공지능, 바이오 헬스, 프리미엄 가전, 항공 및 드론, AR, VR, 첨단 신소재, 태양광 등 차세대 에너지. 요 제품들이 주로 생산되는 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부울경의 중후장대형 산업단지는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조성된 거예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가 어렵죠. 수도권 산업단지 상당수는 1990년대 말 혹은 2000년 이후 조성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산업단지도 너무 오래된 건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그 기본 깔려있는 인프라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 그 제품들은 인력이 중요해요, 인력이. 지식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수도권 산업단지는 수도권 대학에서 고급 인력 수급에도 유리하죠. 수도권 산업단지는 중국과 가깝습니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부울경 산업단지는 너무 오래된 거야. 조성된 지 뭐 40년, 50년 돼가죠. 근데 수도권 산업단지는 아직 2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요. 우리가 집도 신축을, 아파트도 신축을 선호하잖아.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이전까지의 이 자본주의의 기본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예요. 규격화된 제품을 대량 생산해서 단가를 낮추고 그래서 싸게 공급한다. 그리고 소비를 촉진한다. 이게 기본 자본주의 전략이었다고요.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잖아. 근데 다품종 소량 생산하다 보면 원가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AI라든지 로봇 기술 등을 활용을 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도 단가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제 전국 산업단지 현황지도, 이게 산업단지 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이게 이제 주요 공단이 몰려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이거. 산업단지가 여기 경남 남해안 지역. 여기하고, 여기 수도권, 특히 시흥, 안산, 화성, 평택, 아산, 당진. 여기가 이 두 곳이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단지가 밀집된 곳이에요. 근데 부울경 지역, 경남 남해안 지역은 어때요? 이게 중후장대형 산업단지예요. 경기만 일 때는 경소단박형 산업단지예요. 산업단지공단이 2019년 내놓은 연구보고서 대한민국 산업단지와 신산업지도라는 이 연구보고서를 보면 2016년 사업체수 기준으로 지역별 신성장 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에 9개 신성장 산업 분야의 사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문화 콘텐츠 정보통신 건강진단 분야에서 압도적인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또 서울, 경기의 경우 공통적으로 첨단 제조 자동화와 건강진단, 정보통신 등 모든 분야의 사업체 수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성장 산업의 수도권 지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신성장 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식 기반 산업이거든.
요건 인력이 중요해요. 근데 수도권의 대학이 더 집중돼 있잖아요. 경부 측의 중우장대역 산업단지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 대신에 수도권의 경소단박형 산업단지가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죠. 아직까지는 이제 둘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양쪽이 이대로 가면 수도권 산업단지가 이 경부축 라인에 있던 이 산업단지보다 저는 확실하게 위에 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관점에서 봤을 때 경부축은 쇠퇴하고 서해안축, 서부축이 뜬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현상은 이미 전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계산을 해봤더니 평택의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이 총 11개. 이건 이미 옛날부터 있던 거 빼고 최근에 완공됐거나 앞으로 완공될 것만 계산한 거예요. 총 11개 506만 7천 평이더라고요. 뭐 포승, 현덕 뭐 엄청나게 많죠. 고덕, 삼성, 일반산업단지, 브레인시티, 드림테크 등 평택코 관광단지 83만 평도 있고 다만 이 삼성의 반도체 사업 투자 효과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150조 원을 뭐 투자한다. 240조 원을 투자한다. 막 이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반도체는 제조, 공정, 개발 및 장비에 천문학적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장비값이 반도체 장비값이 엄청나게 비싸다고요. 거의 투자액의 거의 대부분이 장비값일 거야 아마. 그리고 반도체는 자동화 기계화가 엄청나게 진행된 분야죠. 따라서 삼성이 고덕 반도체 공장, 반도체 팹에 150조 원을 투자했니, 240조 원을 투자하니 한다고 할 때 이 돈이 모두 평택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반도체 장비 이제 우리나라 국산화 많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수입이 대부분일 거예요. 수입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네덜란드제, 일본제, 독일제 장비 많이 쓸 거예요. 그다음 이제 평택의 도시개발은 택지개발, 도시개발, 지구단위 계획구역, 토지구역 정리사업 등 다 합치니까 949만 평이에요. 고덕 국제신도시, 화양지구, 소사벌지구, 청북지구 등 28곳이나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수도권의 주요 지역 가운데 평택만큼 이런 개발 계획이 많이 이루어지고 계획된 곳이 없더라고요. 평택이 엄청난 곳인 거예요. 단 제조업 산업단지하고 서울의 업무단지하고 면적이라든지 투자 액수를 가지고 1대1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평택이나 화성의 산업단지는 제조업 공장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울의 업무단지, 마곡 업무단지, 여기는 R&D 산업단지예요. 여기가 33만 평인데 16만 명 고용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제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그 통계를 보니까 제조업 산업단지는 부지 150평당 1명 정도 고용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업종에 따라 다르고 제조업 산업단지도 종류가 4개예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그 산업단지 종류에 따라 당연히 고용 인력도 차이가 나겠죠. 이게 제가 산업공학을 전공한 적이 없는 오리지널 문과 출신으로 그냥 통밥으로 계산해 본 겁니다. 따라서 평택의 신산업단지가 506만 평이라면 계산상으로는 한 3만 5천 명 고용인데 설마 이것밖에 안 될까 싶긴 하고 그래서 한 6만에서 7만 명 정도 추가 고용하지 않을까. 최대로 잡아도 한 10만 명이지 않을까. 평택시 자료를 보니까 2015년 현재 평택의 산업단지의 기존의 고용 인력이 8만 명이더라고요. 삼성 반도체만 보더라도 그 고덕 국제신도시 바로 옆에 삼성 반도체 공장 부지가 한 120만 평 되나? 그게 있죠. 제가 알기로는 직접 고용 인력은 한 4천 명 정도예요, 지금까지. 지금 삼성 반도체 공장이 지금 3개인가 4개 들어서 있던가? 팹이라고 하던데, 팹.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개까지 다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직접 고용 인력은 한 8천 명 정도이지 않을까. 물론 협력업체 등의 또 고용 인력이 있죠. 협력업체 단지가 한 4, 50만 평으로 또 조성되더라고요. 그걸 다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고용 인력은 그러니까 삼성이 고덕에 반도체 투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고용 인력은
한 1만 2천 명에서 1만 3천 명 정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이제 건설 인력 고용이 있죠. 또 공장이 들어서면 주변에 뭐 편의점도 생기고 식당도 생기고 노래방도 생기고 이제 각종 근린 생활 시설이 들어선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또 고용이 발생하죠. 그 인력까지 합치면 뭐 엄청나게 많기는 하지만 직접 고용 인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는 않다. 왜? 여기는 제조업 공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가면 갈수록 제조업 공장은 다 기계화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 액수라고 하는 거 거의 대부분이 기계화 자동화를 위한 장비 구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고용 인력은 투자 액수 대비 많지 않을 수 있다. 이걸 꼭 염두에 두세요. 부울경 지역에는 거대 산업단지가 집중돼 있고 GRDP, 지역 내 총생산이 매우 높았지만 부동산 가치는 서울과 비교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에 엄청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뭐 대기업들이 천문학적 액수의 자금을 투자한다고 해서 그게 곧 평택의 집값,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될 거다라고 바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평택의 산업단지 투자 규모를 서울의 업무단지 개발 규모와 1대1로 비교하면서 뭐 서울은 뭐 10만 평, 20만 평, 30만 평이면 고용인력이 뭐 10만 명, 20만 명 되니까 평택이 이거 얼마야 이거. 신산업단지만 506만 평이잖아. 그러면 수백만 명? 수백만 명 고용?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부동산 관점에서 봤을 때 평택은 아파트 투자보다는 되레 토지 투자가 더 유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평택 화성의 동부와 서부, 화성 2020 도시 기본계획, 평택 2020 도시 기본계획을 보면 화성은 동탄이 중심이고 평택은 고덕 국제신도시가 중심입니다. 즉 경부쪽 라인으로 발전계획을 세웠어요. 이유가 동탄과 고덕 신도시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계획된 거예요. 당시는 경부축이 한국 발전축의 핵심이었습니다. 화성 2035 도시 기본계획, 평택 2035 도시 기본계획을 보니까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며 서부권의 도심을 설정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성 2020 도시 기본계획에서 도심은 남양, 동탄, 향남인데 2035 도시 기본계획에서 도심은 동탄, 병점, 봉담, 향남, 남양, 송산으로 서부 쪽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평택은 서부 쪽에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더 확실해요. 평택 2020 도시 기본계획에서 도심은 고덕, 송탄, 남평택이었어요. 동북권역이죠? 근데 2035 도시 기본계획에서는 안중, 포승, 현덕을 도심으로 추가했습니다. 2도심 체계로 바꿨어요. 안중, 포승, 현덕이 평택의 서부권이죠. 바닷가 쪽. 2021년 2월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평택 서부지역 뉴 프론티어 선언식까지 열었습니다. 실제 구체적 계획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평택의 서부권 개발 계획을 보면 국제교류 교육 관문으로서 평택항 위상 제고, 미래 성장을 위한 첨단 신산업 육성, 탄소 중립 기반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글로벌 관광 거점 조성, 미래 100년을 대비한 조화로운 도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 행복 인프라 확충 등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화양지구 84만 평 개발하잖아요. 이건 도시개발 사업인데 민간주도더라고요. 그다음 포승 BIX 있고, 뭐 안중역, 서해선 복선철도, 포승 평택간 산업철도, 그 다음에 KTX 경부선 직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제역이, 평택 동북권역에 있는 지제역이 교통 핵심이었다고요. 지제역이 SRT 지나고, 북철 1호선 지나고, 거기 KTX도 지날 계획이죠. 근데 안중역이 이제 지제역만큼 되는 거라고. 그다음 안중역 부근에, 안중역 서쪽 지역이죠. 거기에 150만 평을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평택시가 얼마 전에 아마 설정했어요. 이건 개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150만 평이면 화양지구 84만 평과 합치면 이 평택 서부권에 상당한 위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평택시 계획으로는 2035년도에 동북권역의 인구가 한 69만 명, 서부권역에 한 21만 명, 이렇게 설정을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동북권역보다 서부권역이 평택시 계획으로라도 2035년에 3분의 1 정도지만 저는 더 이쪽 서부권역의 발전이 가속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택항은 한국 최대 자동차 수입항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면 부근에 현대차 아산공장, 기아차 화성공장,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성 송산 그린시티 남쪽 한 150만 평 정도의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죠. 근데 평택도 자동차 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하더라고요. 수도권의 경부축은 반도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평택 고덕이라든지 뭐 화성의 그 기흥 그쪽,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이천에 있잖아요. 수도권 경부축은 반도체 중심인데 수도권 서부축 또 서해안축은 자동차 중심 뭐 이런 양상도 보입니다. 자동차가 지금까지는 그냥 탈 것이었지만 앞으로 자꾸 변하죠. 자율주행 자동차 나오고 인공지능 기능 발달하면 어떻게 돼요? AI 발달하면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을 직접 할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손이 놀게 된다고. 그러면 차 타고 출근하러 가면서 자동차 안에서 업무도 볼 수 있고 미처 못했던 집안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니까 IoT 기술로 자동차 산업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에요. 이거.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평택 그리고 화성은 지금까지는 동북권 경부축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앞으로는 서부권의 거점을 설정하는 등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고 평택은 무게 중심을 서부권 서해안 축에 집중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개발 계획 실현해서 효과 내기까지는 10년 내지 15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평택에 투자한다면 말 그대로 장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평택 위망하다 지금 막 투자해서 한 5년 뒤에 효과 본다? 저는 그러기는 힘들다고 봐요. 평택은 그 말 그대로 장기 투자가 필요한 곳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